곡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푸드테라피인데요. 푸드테라피 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도 많은 의사들한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들었을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는 제가 푸드테라피라는 분야를 만든 의사여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곡성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푸드테라피라는 분야가 어떤 것이고 미래에는 의학이나 우리가 먹는 것을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작게나마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게 만든 주제 이름은 이제부터 푸드테라피 할까요?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푸드테라피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환자들 혹은 제가 진료실에서도 만나는 그런 환자들의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뭐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자세히 듣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질병이 나하고 비슷한지 먼저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저도 만났던 환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환자인데요. 58세 남자예요. 58세 남자. 이 환자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머리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뭐 스태미너도 떨어지고 아주 힘이 많이 든 사람이에요. 만성 피로도 있고요.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아버님은 심근경색증으로 또 돌아가셨고요. 또 뇌졸중 후유증으로 어머님이 투병 중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고민이겠죠. 혹시 나도 심혈관계 질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은 콜레스테롤도 약간 높고 혈압도 약간 높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꼭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력을 막 얘기하겠죠. 나 할아버지는 이렇고 어머님은 이렇고 아버님은 이렇다. 그래도 이제 의사분이 그냥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술 끊으세요. 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도 나 좀 불안한데 뭐 어떻게 먹어야 되냐 뭐 나 좀 불안하고 나도 오래 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뭐 좀 짜게 드시지 마시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난 뭐 정 힘들면 뭐 수면제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불안하고 혈압도 자꾸 오르는 것 같으니까 점점 마음이 편치가 않겠죠. 네.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5세의 여성분이에요. 55세 여성분. 이분은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몸이 간지러워요. 네. 간지러워서 또 잠을 못 자요. 원래도 잠을 못 자는데 간지러워서 또 못 자요. 갱년기가 지나갔겠죠. 55세니까.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심장도 두근거리고 우울하고 예민해지고 종합검진을 해보면은 계속 혈당이 약간 높다. 그런데 또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려움증이 심해지면은 가려움증 약을 먹어요. 그러면 그때뿐이고 잠깐 좋아졌다 또 그러고. 그런데 가려움증 때문에 먹는 약 중엔 일부는 스테로이드여서 또 어떤 의사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려움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스테로이드를 먹으라 그러고 혈당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스테로이드를 먹지 말라 그러고 안 먹으면 간지럽고 또 먹으면 또 혈당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또 그러고 나서 꼭 의사분들은 이제 갱년기를 왔으니까 호르몬 치료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하필 또 이분의 큰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또 유방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또 자꾸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난 도대체 뭘 먹고 치료를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이분의 친정어머님도 당뇨셨고 친정아버님도 당뇨셨고 어머님은 당뇨와 관련된 신부전증으로 사망을 하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뇨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겠죠. 그러니 나름대로 또 당분도 적게 먹고 소식도 하시고 그런데도 혈당이 자꾸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병원에서 막 교육을 받아보면 칼로리가 1800칼로리가 빵 한 조각하고 밥 한 공기를 교환 단위로 교환해서 드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따라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데 또 주변에서는 자꾸 뭐 홍삼이 좋다, 꾸지뽕나무 잎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또 먹어야 되나, 뭐 여주가 좋다 막 물어보면은 의사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다가 더 혈당이 오른다고 혼만 나게 되고, 그럼 또 약이 아니면은 뭘 먹어야 되나 물어보면 또 대답은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도 주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딱 한 분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도 55세 남자인데요. 이분은 아예 4년 전부터 고혈압하고 당뇨로 진단을 받았어요. 네, 당시에 혈압이 한 170에 96, 160에 96, 이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높죠. 혈당도 공복혈당 원래 기준이 100 이하인데 164.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의사가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저 그냥 좀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하고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합병증 막 큰일 납니다. 이래서 겁을 먹고 이제 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갔어요. 근데 혈당이 조금 내려왔어요. 혈압도 조금 내려왔더니 정상이 안 됐더니 약이 증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계속 3개월마다 간 거예요. 3개월마다 또 가고 3개월마다 또 가고 3개월마다 또 가고.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정상이 됐어요. 어느 정도. 이분도 열심히 또 식이요법도 운동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막 약을 먹으면 또 뭐 평생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또 어디서 들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약을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혹은 약을 좀 끊어볼 수 있을까요? 저 이제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 오늘도 굉장히 환자를 많이 보다 왔지만 하루에 환자를 이렇게 수십 명씩 보잖아요. 그런데 수십 명씩 보는데 3개월마다 보는 환자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의 수치, 내가 이분을 언제부터 봤었는지, 이분을 언제부터 약용량을 줄여줬는지가 정확히 생각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게다가 내가 매일 만나고 있으면 약을 줄여주고 끊어주기가 좋은데 이렇게 3개월마다 만나는데 기억도 잘 안 나면서 약을 끊으세요. 이렇게 위험하게 결론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로 기억이 안 나냐면 심지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가 됐을 때는 이분이 내가 언제부터 알았지? 이분이 뭐 때문에 왔었지?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차트를 리뷰하지 않으면 전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의사를 만난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그 의사가 잘 있나 그냥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의사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고 잘 진료를 하고 있구나. 인사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약을 정말 뚝뚝뚝뚝 끊어버리거나 약을 줄여주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튼 이 남자분은 자기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하겠죠. 이럴 때 누군가가 뭔가를 좀 약을 좀 줄이면서 이런 음식을 먹어볼까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현대의학은 그런 전문가 의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항상 피곤하고 살도 찌고 눈도 떨리고 숨도 차고 삭신이 쑤시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잠도 안 오고 짜증도 나고 예민도 하고 피부도 푸석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몸도 간지럽고 쥐가 자주 나고 눈이 떨리고 어깨도 뭉치고 변비가 생기고 혈당도 오르고 얼굴도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땀도 났다가 밤에 자꾸 열이 나고 막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피곤하고 뭐 눈이 떨리고 숨이 약간 차면서 소변이 자주 마르면서 이런 것들 병명으로 떠올리는 병이 있으세요? 병명으로? 잘 안 떠올리시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의사를 만나보게 되면 검진을 해도 대부분 아주 병적으로 약을 먹지는 않을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의사분은 하는 얘기가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고기 먹지 마세요, 뭐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마세요, 많이 먹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로 마세요나 끝나요, 뭐 멈춰요 이런 걸로 끝나는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옛날도 아니에요.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그래도 의사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세상에 요즘에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짜증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모르는 환자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누가 몰라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환자분들도. 혹은 스트레스는 의사가 제일 많이 받는다던데. 네, 혹은 뭐 술은 의사들도 많이 마신다던데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꼭 하시는 얘기가 자기 이제 결론을 못 들었잖아요. 난 어깨 뭉치고 손다리가 저리고 차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눈 떨리고 어깨 뭉치고 막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르고 변비인데
계속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만 하다가 자기는 솔루션을 못 들었으니까 이 진료실을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봐서 의사를 보면서 근데 전 뭘 먹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약도 없고 진단도 없고 술 끊고 담배만 끊으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의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의사들은 음식에 대해서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럼 꼭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채소 많이 드시고 과일 많이 드시고 또 뭐 생선 적당히 드시고 견과류 이런 거 적당히 드시고 이런 대답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지금 얘기한 이런 생선 많이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도 어찌 보면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환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네. 이제는 환자분이 알고 싶은 거는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꼭 환자분들은 묻습니다. 그냥 채소를 몇 접시 먹어요가 아니고요. 저한테 노루궁뎅이 버섯은 어때요? 죽순은 어때요? 효소가 그렇게 좋다던데. 이렇게 죽순으로 담근 효소를 담그면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요. 방울 다다기 양배추는 어때요? 여주가 그렇게 쓰지만 몸에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좋다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의학은 아직 그런 식재료 하나하나가 성분이 어떻고 효능이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처방하도록 배우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우리들은 이 사람이 피곤하고 눈 떨리고 어깨 뭉치고 손다리가 저리고 차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막 그러면은 뭔가를 진단해야 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피곤하다 그러면은 진단명을 넣어야만 반드시 이분한테 뭐 진료비를 받든 뭘 기록을 남기려면 진단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기운 없고 눈 떨리고 어깨 뭉치고 손다리가 저리고 차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면은 어떤 진단명을 과연 넣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성피로증후군이다 그러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목이나 겨드랑이를 만졌을 때 뭔가가 만져지거나 혹은 근육통이 생기거나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거나 목이 따갑고 아프거나 조금만 과로하면 피로감이 하루 이상 지속되는 이 8가지 중에 4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만성피로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기준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준법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애매한 거냐면 그러면 8가지 중에 3가지만 있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사람은 진단을 내릴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을 4가지로 해놨기 때문에 나는 막 피곤해 죽겠는데 3가지만 해당하면 그럼 이 사람은 진단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만성피로증후군이 아니네요. 전 피곤하다니까요. 네, 그럼 만성피로증후군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피곤한데 만성피로증후군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난 꾀병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내가 막 복통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당신은 복통이 아닙니다. 약간 황당한 진단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환자는 또 진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옥장판을 사러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옥장판을 나를 알아주거든요. 나를 뜨끈뜨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이라는 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좀 덜 피곤해도 만약에 8가지 중에 4가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만성피로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네. 많이 피곤해도 3가지면 진단이 안 되고 좀 덜 피곤해도 4가지면 진단이 되니까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받는 것에 합당한 진단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만성피로증후군은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약이 뭐냐?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약이. 그러면 진단을 해도 약이 없고 안 해도 약이 없는 이 진단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거는 염분 교육, 칼로리 교육, 뭘 먹지 마라, 뭘 끊어라 이런 교육인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뭔가 좋은 걸 먹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을까? 뭔가 내가 먹어서 내 병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이 사람의 가족력과 이 사람의 질병과 이 사람의 심리사회학적인 병력과 증상과 혹은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과 이 사람의 유전학적인 상태와 이 사람의 생화학적인 상태, 호르몬 상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의사가 딱 처방을 해주면 정말 좋겠죠. 네, 이것이 바로 임상 푸드 테라피, 식품 치료라는 것이고요. 그 식품 치료를 하는 의사가 바로 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막연하게 그냥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를 내가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약처럼 음식을 알려주는 의사가 있고 그런 분야가 있구나라는 거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을 것이라면, 치료라는 말을 쓰려면 치료는 의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치료라면 의학을 기준으로 의학을 아는 사람이 먹거리를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푸드 테라피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뭐 피검사를 하고 무슨 소변 검사를 하는 것처럼 당연히 피검사나 소변 검사 같은 과학적인 결과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진해서 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세포 수준의 정밀한 검사들을 해요. 영양학적인, 유전학적인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본인한테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는 성분과 딱 맞는 음식을 의사가 처방전에 처방을 딱 해주는 겁니다.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채소는 바로 이겁니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은 이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처방을 해주는 거고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레시피도 처방을 해줘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이렇게 의사에게 음식을 처방을 받고요. 저한테는 접시가 처방전인 거죠. 네. 그리고 약국이 저한테는 식당인 거예요. 네.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교육도 받고요. 또 카페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티, 의사가 처방해준 물을 마시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는 물, 혈당이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처방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혼자 차를 닦고 혼자 와이퍼를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의사한테 들은 다음에 세분화된 걸 하나하나 고치는 것처럼 환자가 고장이 났다. 혹은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하나는 다 몸 안에 들어가서 뭔가 변화를 주는 거니까요. 그 역시도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의사가 원래 음식을 처방을 해줘왔던 것이고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의사가 할 일을 이제 하는 의사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미래 의료인은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환자의 체질과 음식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나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네.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네. 자, 약식동원. 동의보감에 있는 말이죠. 음식과 약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누가 한 말일까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의학의 아버지죠. 네. 푸디케이션. 음식과 약을 하나로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이기호 박사가 한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음식을 약처럼 처방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 임상 푸드 테라피라는 것이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가 먹을 것을 의학을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맞는 음식을 처방받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곡성군 여러분들께 특히 미래교육재단을 통해서 미래의학은 이제 먹는 것을 의학적으로 내가 처방받고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을 꼭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나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요.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이에요.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은 것은 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몸을 만드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것, 또 누군가가 그냥 오래전부터 좋다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나한테 효능을 주는 그런 음식들을 드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처방해주는 의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푸드 테라피 하시죠.